고등학교 졸업 이후 성실하게 살았지만 빚은 늘어갔고 견디다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고아처럼 자란 종우 씨는 마땅히 도와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카페가 있더라고요. 저 말고도 그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저랑 비슷한 사람들이 글을 올리는 카페가 있어서 글을 올렸었거든요. 답답한 마음에 자신의 궁색한 상황을 한 인터넷 카페에 올렸다는 종우 씨. 그 글을 인연으로 한 남자를 알게 됐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문자 메시지를 시작으로 전화 통화와 만남을 통해 친분을 쌓아갔습니다. 근데 올리고 나서 다음 날인가 바로 연락이 온 거예요. 그 문자로. 원래는 의사인데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알면 놀랄 거다 막 그러면서 좀. 자신을 병원의 이사장이자 병원장이라고 소개했다는 60대 이 씨. 어린 시절 부모에게 버림받은 종우 씨는 따뜻하게 대해주는 이 원장이 아버지같이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 집에 갈 때 좀 편하게 가라고 하시면서 저한테 10만 원을 주셨어요. 돈을 받아보는 게 정말 처음이라 제가 그때 카톡으로도 정말 태어나 처음으로 이렇게 감사하다고 해서 제가 처음에 안 받겠다고 했는데 어차피 곧 있으면 가족이 될 건데 뭐 그냥 그렇게 생각하라고 그래서 되게 좀 고맙더라고요. 한때 극단적인 생각까지 했던 종우 씨. 그에게 이 원장은 새로운 삶을 열어줄 희망이었습니다. 평소 의지할 곳 없었던 종우 씨는 이 원장을 아버지처럼 따랐고 급기야 진짜 아버지와 아들이 되기로 약속했다고 합니다. 서로를 알게 된 지 2달 만에 두 사람은 입양 신청을 했고 정식으로 부자 사이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두 사람이 주고받은 대화 내용은 오래된 부자지간만큼이나 살가워 보입니다. 입양을 하고 그 이름도 바꾸는 게 어떠냐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뭐 저야 다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니까. 종우 씨의 휴대전화에는 새로운 이름으로 개명하기 위해 주고받은 메시지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병원장 양아버지를 만나며 새로운 인생을 꿈꿨다는 종우 씨. 네, 그러면 저한테 그렇게 생각 좀 보내주시겠어요? 취재진이 찾아간 종우 씨의 집은 2평 남짓한 고시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병원장 아버지가 생긴 뒤에도 궁핍한 생활은 나아지지 않았다는 종우 씨. 이곳에서 주는 밥과 김치로 끼니를 때우는 종우 씨는 요즘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하루에 한 끼 정도 먹어요. 종우 씨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 어떤 걸 하는 게 낫지 않겠냐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구청에서 만나기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제 파양을 하려고. 한번 생각해도 이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좀 더 버텨보자 싶어서 나왔어요, 그냥. 다음날 혹시 몰라서 구청에 전화를 해보니까 서로 접수가 됐다는 거예요. 파양을 원치 않았던 종우 씨는 서류에 서명하지 않은 채 돌아왔지만 그렇게 두 사람은 다시 남남이 되었습니다. 병원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60대 양아버지, 사채빚에 쪼들리던 30대 양아들. 너무 다른 두 사람이 가족이 되는데 걸린 시간은 단 2달. 그리고 다시 남남이 되는데 걸린 시간도 2달입니다. 다 큰 성인을 양자로 받아들이는 일도 흔치 않지만 입양한 지 2달 만에 파양을 했다니 어딘가 이상합니다. 이들 사이에 대체 어떤 사연이 있었던 걸까요?
이 씨가 이사장으로 있다는 곳은 수도권의 한 요양병원이었습니다.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혹시 이사장님 계신가요? 네, 제 원장님이신데. 아, 저 원장님 좀 뵐 수 있을까요? 한참을 기다렸지만 이 원장을 만날 수는 없었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딱 명확하게 만날 의사가 없어요. 이거 뭐 저도 뭔지는 모르겠는데 본인이 어떤 어필할 마음이 없으세요. 씨라고 아시죠? 예. 그분 관련해서 좀 여쭤보려고 좀 전화 드렸는데요. 이런 얘기는 처음부터 없었고 네. 내가 자꾸 얘기하면서 혼자 살아가는데 이리 치우고 저리 치우고 네. 주변에 없다 보니까 사람이 그런 식으로 우습게 한다 그러길래 네가 그렇다면 사회생활하는데 도움 되고 취직하는 데도 도움 된다 하니까 입양을 하게 됐죠. 종우 씨의 딱한 처지를 듣고 치근한 마음이 들어 도와주고 싶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가족으로 맞이한 지 2달 만에 파양을 하게 된 걸까? 인간적으로 좀 대해줬더니 하는 짓이 오만 협박질을 해가면서 선생님한테 협박을 하셨어요? 그럼요. 갑자기 뜬금없이 부천에 있는 그 자동차 매매 상사에 있는 렌터카 회사한테 돈이 물려가지고 그러니까 500만 원을 붙여주세요. 이런 식이에요. 내용을 간단히 얘기하면. 입양을 하기로 결정한 뒤부터 수차례 돈을 요구하고 협박을 일삼았다는 겁니다. 이 원장의 말은 사실일까? 사고가 좀 크게 나서 저는 안 다쳤지만 그 렌트카였거든요. 근데 제가 빚이 많은데 그 빚까지 늘어난 상태였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그분한테 그런 부분을 좀 부탁을 드렸는데 불구하고 전혀 그런 거는 무기를 하신 거예요. 예기치 못했던 사고로 급하게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다는 종우 씨. 해당 업체의 사실을 확인해봤습니다. 그거 씨가 이제 100% 가시니까 100% 가시는 거예요? 졸음운전하다가 뛰어든 거예요. 그래서 받고 차량 뭐 저희 거는 뭐 거의 반판하고 상대방 차량 폐차했다고 얘기 들었어요. 그런데 업체 사장은 종우 씨에게 사고 처리 비용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뜻밖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지금 아예 갚은 게 없어요. 아, 그래요? 지금 저희도 지금 소송 가려고 준비 중이에요. 입금이 안 되고 계속 이거 입금을 해준다 하고 안 되고 있거든요. 양아버지를 구했다. 그 양반이 돈을 좀 해주겠다. 처음에는 믿지도 않았죠. 또 소송 쓰는구나. 어쨌든 입양 관계 증명서를 증거로 내밀었다는 종우 씨. 놀라운 일은 또 있었습니다. 장기 이식료에 뭐 7천만 원을 주겠다. 성금으로 뭐 3천만 원. 그리고 나머지 잔금은 수술 후에 뭐 주겠다. 이런 식으로. 두 사람이 장기 매매 계약을 맺었다며 실제 계약서를 보여줬다는 겁니다. 계약서에는 두 사람의 서명은 물론 도장까지 찍혀 있었습니다. 신장 이식의 대가는 5천만 원. 이 계약서가 사실이라면 두 사람은 장기 매매를 전제로 입양에 합의한 것입니다. 취재진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종우 씨를 찾았습니다. 다시 만난 종우 씨는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만났을 때도 저 말고도 다른 후보들이 몇 명 있다고 하셨거든요. 카톡을 보여주셨어요. 다른 사람들 것도. 근데 이분은 뭐 혈액형이 좀 안 맞고 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좀 선택하게 됐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는 애초 이 원장과 인연을 맺게 된 곳이 신장병 환자들이 정보를 주고받는 인터넷 카페였다고 했습니다. 피톡촉에 시달리다 장기 매매를 결심한 종우 씨가 글을 올렸고 이 글을 본 이 원장이 연락을 해왔다는 것. 같이 그날 이제 입양을 하러 가기로 한 날이었거든요. 그런데 계약서를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수술을 하게 되면 이제 그 금액을 다 지불하고 수술이 끝나게 되면 다시 그 파양에 동일한다라는 계약서였어요.
입양은 합법적인 장기 이식을 위한 위장이었다는 겁니다. 종우 씨는 빚을 갚기 위해 거액의 돈이 필요했고 신장병을 앓고 있었던 이 원장은 건강한 신장이 필요했다는 것. 종우 씨는 이렇게 계약이 성사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종우 씨의 주장대로 두 사람은 정말 장기 매매에 합의한 것일까? 취재진은 다시 이 원장의 병원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이런 계약서를 쓰신 적이 있는지. 이분 사실은. 그런데 계약서에 대한 이 원장의 입장은 종우 씨의 주장과 전혀 달랐습니다. 제가 아닌데요? 왜 처음 오는데요? 이거는 내가 사무소 일을 했네. 아, 그래요? 그래, 이거죠. 원장님 도장은 어떤,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고, 내 필체를 이것도 아니고. 취재진에게 실제 도장과 필체를 확인시켜준 이 원장. 그는 종우 씨의 사기 행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경찰서도 두 군데서 전화가 왔어요, 나한테. 뭐라고? 그러니까 이제 저기 어디야, 양평경찰서 계양경찰서? 거기서 오는데 너는 도저히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다 해가지고 너 안 되겠으니까 파양을 하자. 파양을 하는데 그다음부터는 또 뭐 언론에다 뭐 저기 해가지고 뭐 5만 정도 다 온 거야. 종우 씨에게 사기 전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 파양을 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이 원장의 주장은 사실일까? 지금 각사에 몇 건이 이렇게 있었어요. 9.5mm하고 서사, 부평 이렇게 이제 숫자가 된 모양이라고. 사기죠. 이제 인터넷 종류라고 사이트에 상품권을 판매하니까 투자라고 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이 원장의 말대로 종우 씨는 경찰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상품권을 판다고 광고하고 돈을 받은 뒤 제품을 보내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로 인해서 피해를 본 사람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 저도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러면 안 좋게 생각하지만 어쨌든 저는 그냥 제 입장을 솔직하게 다 얘기를 하고 싶은 거라서. 종우 씨는 상품권 사기는 인정했지만 이 원장과의 계약만큼은 사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증거도 남아있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이 처음 주고받았다는 문자 메시지가 그것입니다. 그러나 이 원장의 주장은 또 달랐습니다. 조직검사도 안 하고 제가 여쭙다고 그런 걸 하겠습니까? 그거는 기본적으로 해야 될 건 조직검사예요. 혈청이 안 맞고 걔가 저한테 혈액형 보여준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요. 혈액형이 뭔지도 말만 그렇게 한다고 믿을 수도 있는 겁니까? 제가 혈액형을 얘기한 건 있어도. 그런데 최근에는 혈액형이 맞지 않아도 장기 이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실은 과거에는 그런 경우 이식을 못했었어요. 근데 최근에 거의 한 7, 8년 전서부터는 그런 경우도 면역 억제제, 간단히 설명해서 면역 억제제를 과량 투여하고 이식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됐고 그런 경우는 거의 대부분 이식이 가능합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들끼리도 어떻게든 이식은 가능한 거예요? 그럼요. 건강하게만 뭐 어떻게든이 아니라 뭐 별로 어려운 문제가 없어요. 서로의 주장이 계속 엇갈리는 상황. 한 가지 이상한 것은 첫 만남 이후 두 사람이 나눈 대화 기록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분이 이 계약서를 작성하는 날 얘기를 하셨어요. 이제 카톡을 삭제를 해라. 왜냐면 나중에 그 병원에서 이제 심사할 때 그런 걸 확인할 수도 있다고 그러셔가지고. 아, 그래요? 왜냐면 이제 그 자금이 오고가 이런 대한 얘기들이 있으면 안 좋게 생각하니까 내용을 지우라고 해서 지운 거예요. 이 원장의 권유로 대화 내용을 삭제했다는 것. 유일한 단서는 종우 씨의 휴대전화 기록뿐입니다. 취재진은 종우 씨의 동의를 얻어 삭제된 데이터의 복원을 시도했습니다. 모든 데이터를 복원할 수는 없지만 일부는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복원된 파일에는 종우 씨의 주장대로 이 원장과 주고받은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장기 이식과 관련해 주고받은 대화 내용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며칠 뒤 문자 메시지뿐 아니라 음성 파일도 복원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녹취한 통화 기록이 어느 정도 발견이 돼서 그 내용으로부터 또 이제 사건과 좀 관련된 내용들을 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정도. 입양 신고 직후의 통화 내용. 수상한 입양 뒤에 감춰진 진실은 무엇이었을까? 내가 둔 양자가 있는데 그랬더니 어떻게 만났느냐, 사진도 필요하다 정도, 만나기 전 사진이라든가, 그렇게 녹록지가 않더라고. 그 병원 심사를 통과하면, 그 코너스라는 데 가가지고, 질병관리위원회 거기 가가지고, 또 공무원들하고 윤리위원들 13명 있거든. 걔네들 그 통과를 하려면, 그게 녹록한 거 아니야, 누구든 간에. 그래서, 그런 거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내가 좀 생각한 게 있거든. 작전이 있어. 좀 뭐냐면, 그러니까 양자관계 맺어놓고 누구나 확신을 좀 할 수 있게 부모 자식 기간이라 생각하고 우리가 어떤 한정 기간이라도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계획했던 거에 진행에 대해서는 그런 건 의심하지 않아도 된단다. 어차피 나야 망가질 수밖에 없는 몸이니까 미리 준비하면서 생각을 좀 여러 가지로 이렇게 플랜을 짜야 될 문제가 있더라. 양아들로부터 장기 이식을 받는 절차를 알아본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종우 씨는 이 원장이 신장뿐 아니라 골수 이식까지 요구했다고 주장합니다. 원래는 저는 신장만 이제 하는 걸로 해서 5천을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 계약서를 보니까 그 골수 2천, 신장 5천 이렇게 써 있었어요. 그래서 골수는 뭐냐고 물어봤더니 원래 신장만 이식을 하게 되면 저는 상관이 없지만 받는 사람은 평생 그 면역 억제제를 먹어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골수까지 같이 하게 되면 그럴 필요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골수 이식까지 받아야 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하며 계약서를 내밀었다는 겁니다. 골수도 얘한테 처음 듣는 얘기는 골수는 또 뭐냐? 골수가 왜 필요하냐? 그런 얘기 직접 하신 서로 통화. 필요도 없지. 그게 왜 골수가 왜 필요하냐? 골수 이식에 대한 두 사람의 주장도 엇갈렸습니다. 그런데 복원된 녹음 파일 중에는 골수 이식에 대한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시그니처 값을 통해서 제가 좀 녹취 파일. 골수 이식이라는 건 아니? 네, 알아요. 그거는 무슨 띄워주는 게 아니고 조금 빨아주는 거거든? 그 골수라는 건 장골에서 이렇게 꽂는 거야. 마취하면서 마취거나 나중에. 그러니까 그것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조금 더 생각할 여지가 있어서 그런 것들은 내가 기본적으로 생각은 하고 있으니까 그 점을 생각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매사 일을 열심히 하고 하루하루를 긍정적으로 즐겁게 살아. 그게 중요한 거란다. 평생 의료인으로 살았던 이 원장이 장기 매매가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사실을 몰랐을 리 없었습니다. 하지만 건강한 신장을 내놓겠다는 김 씨의 제안 앞에 편하고 쉬운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장기 매매를 전제로 부자의 정을 나눌 때는 그토록 다정했던 두 사람. 그러나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 채 관계가 틀어져 버리자 상대를 탓하며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한 모습이었습니다. 현행법상 입양을 가장한 장기 매매는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이렇게 타인 장기 매매 같은 경우 그렇고 원칙적으로 가족 관계가 형성이 됐을 때는 그 이식이 가능하다라고 보는데요. 이제 실질 관계를 봐야 되는 거죠. 실질이 그 입양의 실질이 가족 관계를 형성하는 거잖아요. 근데 입양의 실질이 가족 관계를 형성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장기 매매 하나의 도구로 활용된다. 이렇게 된다면 입양 자체가 무효가 되는 거죠. 엄밀한 의미에서는 장기 매매에 해당될 수가 있고 약속에 해당될 수 있고 또는 방조나 알선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현직 의사이자 병원장조차 불법에 눈을 돌릴 만큼 비정상적인 장기 매매는 아직도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습니다. 현행법상 당사자끼리 장기를 매매하거나 이를 약속하는 것만으로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여자와 수혜자가 가족관계인 경우엔 좀 다릅니다. 금전적 보상이 오갔다고 해도 밝히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입양은 이런 허점을 노린 신종 수법이었던 셈이죠. 대한민국에서 장기를 사고 파는 실태는 과연 얼마나 심각한 수준일까요? 한 남성이 병원에 들어섭니다. 건강검진을 받으러 왔다는 이 남자의 진짜 목적은 장기를 팔려는 것입니다. 지난해 11월 부산 해운대 경찰서는 대규모 장기 밀매단을 검거했습니다. 적발된 사람만 36명, 이 중 16명은 건강검진까지 마친 상태였습니다. 장기를 팔겠다고 온 사람들은 대부분 터미널 화장실에 붙인 장기 매매 스티커를 보고 스스로 찾아왔다고 합니다. 다음 주 그때쯤 올라와서 입원하시면 될 거예요. 그 입원할 때 그때 그 말씀드린 수술 전날 그 돈 그때 현금으로 예 그때 될 거예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는 확실하니까 좀 아쉬워하실 거면 뭐 하자고 그래요. 그러면 그때처럼 똑같이 그 감기는 검사 받고 그 친구도 그 백금으로 하세요? 예, 똑같이 그게 돈이 크니까. 1억 원이 넘는 큰 액수에 흔들린 사람들이 친구들을 소개하면서 밀매단의 규모는 커져갔습니다. 점조직으로 움직인 탓에 검거도 쉽지 않았습니다. 대가가 들어가는 순간 제가 사람을 구하는 역할, 모집책, 그다음에 옆에 그 다음 단계로 안내해주는 알선책, 모집책, 알선책, 그다음에 이동시켜주는 이동책도 있고 또 이 점조직끼리 연락만 해주는 사람도 있었고. 검거된 총책은 과거에도 장기를 매매한 전과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이번에는 장기 매매를 알선하려 한 것입니다. 자기는 이 법이 제정되기 전에 자기가 한번 판 적이 있었어요. 신장을. 그래서 목돈을 받은 적이 있어요. 지가 한번 해봤다 아닙니까? 해봤으니까 이제 그 절차를 아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알리고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밑에 미성년자까지, 고아까지. 심지어 보호자 없는 아이들의 장기를 적출하려고 유인했습니다. 피해 청소년들이 모집책인 친구의 권유로 머물렀다는 주택. 장기 밀매단은 아이들을 이곳에 머물게 하며 장기를 적출할 시기를 기다렸다고 합니다. 나는 이런 일이 생일이라고 생각도 안 하고 아들이 왔다 갔다 몇 명이 있는지 뭐 얼굴을 한 번도 안 본 소리도 보이고. 고아였던 김군은 이런 사실을 제대로 알고 있었을까? 그는 새 거처를 마련해준 친구가 장기매매 모집책일 줄은 상상도 못했다고 합니다. 막 다리도 막 떨리고 좀 많이 놀랬죠 솔직히. 저 말고 다른 그 친구 저희 동생도 충격을 많이 먹고 좀. 예전에는 그냥 누가 저한테 호의를 베풀어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거였는데 요즘에는 왜 나한테 저러지 이런 생각이 약간 안 들었다면 거짓말이잖아요. 다행히 장기 밀매단은 장기를 적출하기 전에 검거됐습니다. 수술 날짜만 기다리고 있었죠. 검사까지 받고요. 검사까지 받았고. 근데 상대방이 이제 맞는 사람만 있다 하면 바로 수술대로 올라가기 직전까지죠. 대규모 밀매단은 과연 어떤 식으로 이식 수술을 진행하려고 한 걸까?
실제 이식 과정은 적출과 이식이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십 명의 의료진이 투입돼야 합니다. 하지만 정상적인 절차를 밟지 않을 경우 성공률이 현저히 낮다고 전문가는 지적합니다. 의학적으로 아주 완벽하게 떼진 않겠지만 일단 혈관을 잘 유지하면서 떼어가지고 바로 그런 어떤 그 관류액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거를 관류를 시킨 다음에 얼음에 보관해가지고 어디에다 보낸다 그러면은 가능은 합니다. 전문가는 불가능하진 않지만 전문 의료진과 장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현재 국제암시장에서 사람의 장기는 매우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장기 하나당 수억 원에 이릅니다. 장기 밀매단이 검거된 지 2달이 흘렀습니다. 다시 찾은 터미널과 기차역에는 여전히 장기 매매를 부추기는 광고 스티커가 남아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인터넷을 통해서 장기 매매를 시도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장기 매매를 짐작하게 하는 게시글이 쉽게 눈에 띕니다. 주로 자신의 장기를 판매하겠다는 글이었습니다. 신장을 팔겠다는 50대 남성을 만났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본인의 건강 상태부터 얘기합니다. 신장내과에서 받은 이미 건강검진까지 마쳤다는 겁니다. 남 씨는 왜 자신의 장기를 팔려고 하는 것일까? 신뢰되는 전문이긴 한데 빚집 않는 왜 그걸 왜 또? 아니 어떤 이유에서? 하다가 내가 잘 실수해서 개인 사업 실패 후 빚더미에 앉게 됐다는 남 씨. 돈을 구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다고 했습니다. 이거 알아셔야 돼요. 여기까지 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보험도 없어요. 무슨 소리인지 알아요? 생명보험도 없어요. 생명보험 3년 동안만 유지하면 자살해서 돈 나온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없어요. 남 씨는 반드시 목돈을 마련해야 할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장기를 팔아서 5천만 원이 되면 애 앞으로 그걸 다 해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뭐가 됐든 간에 이제 내가 살 수 있으면 살고 못 살면 안 돼요.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장기를 매매하려는 것일까? 정말 여러 가지 알아봤어요. 정말 방법이요? 내가 이게 진짜 여러 가지를 알아봤어요. 제가 만들어드릴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저는 브로커가 아니기 때문에. 취재진은 인터넷 카페를 통해 브로커와의 접촉을 시도해봤습니다. 글을 올리기가 무섭게 브로커가 연락을 해왔습니다. 만나자고 하자 먼저 신원 확인부터 요구합니다. 신분증 사진을 전송하자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어렵게 만날 약속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약속 시간이 한참 지나도록 브로커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얼마 후 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브로커가 어딘가에서 취재진을 지켜보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또다시 한참을 기다린 끝에 드디어 한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브로커는 또 다른 장소로 취재진을 데려갑니다. 장기 매매가 불법인 만큼 보안에 무척 신경을 썼습니다. 밑으로 저희가 혼자 나와야 되는 게 저희가 보안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 거는 뭐 어떤 분이 지금 와서 저희 단속한지 모르잖아요. 오늘 얘기 들으시고 진행을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상관은 없는데 어디 가서 부서를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절대 이거는 약속 꼭 지켜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장기 매매 알선 경력만 7년이라며 취재진을 안심시킨 뒤 곧바로 금액 얘기를 꺼냈습니다. 기증자 입장에서 일단 가장 문제가 건강도 건강이지만 금전적인 게 아니라 그만큼 클 거예요. 근데 최하가 7,300이래요. 7,300. 수술 전에 3일 입원을 하실 건데 하루 전날에 돈을 받으세요. 돈을 받는데 그거를 저희가 현금으로 다 100% 전해드리지는 못해요. 그러면 저희가 혹시라도 문제가 생길까봐 절반을 드리거나 80%를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 20, 30%는 저희가 대포 계좌로 드릴 거예요. 남자의 설명은 무척 구체적이었습니다. 일하시는 데가 큰 곳인가요? 저희 같은 경우는 3팀 강남이고 2팀이 평택, 1팀이 인천이에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업체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금방금방 이루어져요. 26일이라는 시간을 말씀드린 거 보면은 상당히 빨리 이루어져요. 아, 26일 안에 다 끝난다는 말씀이세요? 1차 검사가 받으시고 받으신 소견 이상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그 받은 날부터 26일. 병원에서 그러면 뭐 이렇게 뭐 면담하고 심사 이런 거 안 해도 사회복지사에서는 일단 들어갈 건데 서류가 다 이제 완성이 그냥 올라가요. 그러면은 물어보는 게 기증하는 거 동의하시냐고만 물어볼 거예요. 브로커의 설명대로라면 불법 장기 매매가 어렵지 않아 보입니다. 저희 KBS 추정 60분 취재진인데요. 딴 데 가서 잠깐 좀 말씀. 명함면 주시겠어요? 보안팀 앞에 이거 카메라 부서져 있는 거예요? 네, 지금 부르셔도 돼요. 회사 보안팀을 부르겠다던 남자는 그러나 갑자기 자리를 피합니다. 조직적으로 매매가 이루어진다는 남자의 말은 과연 어디까지가 사실일까? 저희가 메시지로 인터넷으로 연락이 와요. 연락이 오면은 기증자를 달라 수혜자분이든지 다른 업체에서든지 연락이 와요. 자신은 기증자와 이식 대상자를 연결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알선책일 뿐이라는 겁니다. 계속 협조를 하는데 저도 같이 협조를 하셔야 돼요. 그냥 웃지 말라고 하세요, 저쪽에. 그는 촬영팀이 사라진 것을 확인한 후에야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그냥 한 가지 그냥 팁 드릴게요, 팁을. 원래 FM으로 하면은 대한민국 보건복지부 승인에서는 32개예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인증에 신분 세탁이 들어가기 때문에 5일이라는 시간을 잘라 먹어요, 저희는. 기증자의 신분을 조작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은 말해줄 수 없다며 남자는 자리를 떴습니다. 신분 세탁을 한다면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끼리도 장기 이식이 가능한 걸까? 그리고 여러 차례 또 진행했기 때문에 오래 지속 관계가 있는지, 그다음에 친분 관계가 정말 확실한지 이런 부분들을 제일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저희가 평가서를 작성을 해가지고 코너스 쪽에서 승인이 한번 나야지 기증자분이 수술을 할 수가 있어요. 서류와 면담을 거쳐 병원의 심사를 통과해도 장기 이식 관리센터의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 서류나 이런 걸 확실하게 저희는 다 보고 있고 또 장기 이식 의료기관에서 다 저희가 등록을 해서 그 의료진이 이제 뭐 다 상담을 하고 건강 검진을 다 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는 뭐 그거 외에는 뭐 다른 루트는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병원에서도 관계기관 담당자도 불법 장기 매매는 가능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신장을 팔겠다고 했던 50대 사업가 남 씨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장기를 거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는 겁니다. 나도 알아봤는데
수 있는 사람. 남 씨는 취재진이 보는 앞에서 브로커와 약속 시간을 조율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2명의 브로커가 나타났습니다. 브로커는 어떻게 까다로운 심사를 통과할 수 있는지 설명했습니다.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분 위조를 하는 것. 솔직히 동창이나 여러 가지 이제 물론 증명이 되면 관계가 증명이 되면 그건 이제 받긴 하지만 근데 아까 말한 대로 술판 남이 하는 것은 진짜 힘들어요. 술판 남인데 관계가 설치 안 돼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서로 이제 관계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는 두 사람을 가족 관계로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입양이요? 지금 현 상태에서는 옛날에 시간이 자식까지고 현재로 친구의 자식까지고 계속 거기까지 남 씨를 이식 대상자의 숨겨진 가족으로 위장하자는 것. 입증할 증거까지 만들어준다고 했습니다. 입양서를 떼잖아요. 애들도 오면 입양을 했어. 입양을 했는데 그러면 거기 밑에 보면 날짜, 입양 날짜 있잖아요. 그것을 위조를 하는 거예요. 입양한 시점이 최근이라면 심사를 통과할 수 없으니 서류를 위조한다고 했습니다. 그거는 제가 알려주고 서로 말을 맞춰서 약간 연습시키고 시간이하고 살을 붙여서 그 사람들 질문하는 거를 받아가 알려주고 가족 관계가 입증되면 타인간 이식과 달리 기증 절차는 간소해집니다. 브로커는 성장 과정과 추억을 지어내 면담 조사에 대비한다면 무난히 통과할 수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절차상의 허점을 노린 신종 수법이었습니다. 기증하는 과정에 대한 여러 가지 확인 절차나 이런 것들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타이트하지 않은 게 현실이에요. 예를 들면 뭐 주민등록증이라든지 가족관계 증명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그 진위 여부를 병원에 있는 의료 종사자들이 하기는 어려운 거잖아요. 공문서 위조로 완벽한 가족 관계를 만들어 합법적 절차에 따라 장기 이식을 받는 것. 이것이 입양을 이용한 신종 장기매매 수법이었습니다. 뒤에 보시는 것처럼 저희 추적 60분에서는 지난 20년간 불법 장기매매 실태를 지속적으로 고발해왔습니다. 실제 장기를 적출해 매매하는 암거래 현장은 물론 해외 원정 이식의 실태와 그 부작용까지 끊임없이 문제를 지적했지만 아직도 장기 매매는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수법은 점점 더 교묘해졌고 국내에서는 시나리오 작가를 방불케 하는 브로커까지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브로커에게 사기를 당해.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5년) 전 신부전증 발병 사실을 알았다는 양승환 씨. 최근 몸 상태가 급격히 나빠져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평소 꾸준히 건강검진을 받아왔기 때문에 자신에게 이런 병이 찾아올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투석을 시작한 지 5개월. 그러나 아직도 투석실에 가는 것이 두렵다고 합니다. 투석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온 몸의 피를 몸 밖으로 빼서 기계로 돌렸다 몸 안으로 다시 집어넣는 상당히 힘든 고된 작업이기 때문에 설명하기 어려운 어려움들이 많아요. 승원 씨는 이틀에 한 번 혈액 투석을 받고 있습니다.
혈관이 약해 투석을 시작하기 전까지 혈관 운동을 해야 합니다. 팔에 남은 흉터는 승원 씨가 겪은 지난 5개월간의 고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네. 승원 씨의 직업은 통역사입니다. 한때 안정된 회사에 취직하면서 여자친구와 결혼도 약속했지만 언제 지킬 수 있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대학교, 대학원도 대출을 받아서 학비를 해결을 했고 대학원 졸업하고 일 시작한 지 2년, 3년밖에 안 된 차에 갑자기 이렇게 돼서 일을 못하게 됐기 때문에 그리고 집안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형편도 되지 않고요. 있을 겁니다. 게다가 승원 씨는 합병증으로 당뇨와 고혈압까지 앓고 있습니다. 남은 희망은 누군가의 신장을 이식받는 것뿐입니다. 콩팥병의 궁극적인 치료는 이식밖에 없으니까 이식은 당연히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저는 아버지도 안 계시고 형제 자매도 없고 가족 내에서 이식을 받고 싶어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뇌사자 기증 이식을 신청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대기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7년 내지는 그 이상 걸릴 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많이 걱정이 되죠, 지금도 사실. 승원 씨와 같이 신장 이식을 기다리는 대기자 수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투석 치료의 고통을 감내해가며 신장을 이식받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평균 5년. 그러나 환자 상태에 따라 이식을 기약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브로커 끼고 브로커가 서류 조작해주고 그렇게 해서 성공한 경우가 있다는 말은 들어는 봤습니다. 내가 돈이 있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안 한다고 하면 거짓말일 것 같아요. 당연히 하게 될 것 같아요. 투석이라는 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도 브로커들은 이들을 노리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고통에 시달려온 환자나 가족들이 유혹에 흔들리는 것도 무리가 아닙니다. 지금같이 수요 공급이 맞지 않는 상황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더라도 이와 같은 환자들의 절박한 상황을 이용하려는 그 비윤리적, 비합리적인 그 수단들이 동원돼 나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대안은 뇌사자 장기 이식. 그러나 우리나라의 뇌사자 장기 이식률은 인구 100만 명당 9명에 불과합니다. 뇌사자 기증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는 낮은 편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뇌사자 기증을 많이 늘릴 수 있는 쪽으로 뇌사자 발굴에 조금 정책적으로 힘을 쓰는 게 필요하고요. 충북 제천의 한 작은 교회. 20년, 30년 제천 지역 교회를 맡아 몇 년 전 20년 지기 친구에게 신장을 이식해줬다는 김성수 목사를 만났습니다. 좀 쳐야 되겠다. 김 목사의 복부에는 아직도 수술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 흉터가 좀 약간 길게 나긴 하네요. 글쎄, 이제 그 수술하는 방법이 그때도 같이 이제 밥 먹자고 모이자고 막 뭐 밥 먹자 이렇게 뭐 밥 먹는데 이제 그 얘기를 하더라고. 아 이제 투석을 하는데 너무 힘들다고 이제 그 얘기 하더라고. 그럼 그래서 내가 이제 그 밥 먹는 자리에서 바로 그랬지. 내가 신장 줄게 이식해 쉽게 뭐 사전에 뭐 그런 얘기를 한 것도 아니고 그랬는데 그러고서 이제 이식까지가 한 1년 반 걸렸어요. 관계는 어떠세요? 자주 만나요? 친구는 이전보다 더 이제 그냥 몸 나눠가듯이 한 몸이다 이러고 살지. 우리 둘이는 아주 그리 친하게 지내. 뭐 그런 것이 좀 작용을 하지 않았어요. 망설임 없이 이식을 결정했지만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병원과 장기 이식관리센터에서 승인을 여러 차례 거부당한 겁니다. 상담을 하는 과정에 우리 재산 상태나 이런 걸 물어보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사람들이 이 신장을 매매할 개연성도 있다. 근데 이제 재산이 있고 뭐 밥 먹고 살기 어렵지 않으면은 그런 게 없지만은 예를 들어서 내가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면은 그럴 수도 있다는 거지. 세상을 향 활짝 열어놓고 있는 겁니다. 작은 교회 목사인 김 씨의 경우 경제 사정이 그리 좋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전 나들이 잘 갔다 왔어? 그래서인지 서류 심사에서 2번이나 장기 매매 의혹을 받았습니다. 교회 신도들 사이에서 오랜 친구로 정평이 나 있는 두 사람은 이식 승인이 쉽게 진행될 줄 알았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닌 동창이냐, 뭐 이웃에서 한 10년 이상 같이 살았느냐, 이런 걸 얘기를 하더라고. 그런데 그건 너무 황당한 얘기더라고. 야, 이 세상이 이렇게 친구 사이에 더군다나 우리 기독교인이고 목사들끼리 이런 걸 한다는데도 세상이 이걸 인정을 안 해주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20년을 함께 보낸 친구 사이였지만 서류만으로는 입증이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김 목사는 실사를 통한 검증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정말 이 사람들 한 번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선 아무리 보완해도 안 된다고 그러면 그만이잖아. 그 사람 그러다가 죽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그걸 누가 책임을 져줄 거냐고. 장기이식센터에서 그걸 판정한 사람이 책임질 거예요. 이식센터장이 책임질 거예요. 보건복지부 장관이 책임질 거예요. 대통령이 책임질 거예요. 아무 책임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는 이건 시스템이 잘못되어 있는 거지. 취재 결과 이식 절차는 강화됐지만 장기 매매를 시도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많았습니다. 수법은 날로 진화되고 법망을 피해가려는 움직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공여자를 찾고 누군가는 수혜자를 찾고 있습니다. 강력한 규제만으로 과연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을까요?